자, 반갑습니다. 이제 냉전 이후인데 사실상 이 PPT에서 다루는 내용은 뭐 거의 사실상 현대에 도달하는 이제 그런 시기 가장 마지막 최종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냉전 이후의 내용을 보기 위해서 냉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뭐 이미 봤지만 간단하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죠. 그래서 6년간의 길고 길었던 세계대전이 끝이 나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체주의를 내세웠었던 뭐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런 국가들이 패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합국이 고생 끝에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연합국에 해당하는 나라들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런 나라들이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한국이 이 시기에 일본이 무너지면서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독립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이렇게 분열되게 되죠. 그리고 독일도 동독, 서독 이렇게 서독은 자본주의, 동독은 사회주의 이런 식으로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점점점 이렇게 냉전, 이렇게 동서 간의 갈등, 이런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 미국과 소련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유럽도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서쪽과 동쪽 간의 어떤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에 파란색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권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빨간색이 보시는 것처럼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진영의 국가들이고요. 그래서 이 둘이 막 경쟁을 하는 거죠. 이렇게 경제 면에서는 미국이 서유럽의 어떤 전쟁 이후의 피해를 극복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그걸 마셜 계획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 마셜 계획을 시작했던 게 트루먼 대통령이었던 거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서유럽의 어떤 전쟁 피해 복구에 대규모의 경제 지원을 해주는 마셜 계획 정책을 시작하고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소련도 소련 중심으로 이렇게 사회주의권 국가들에게 대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코메콘, 어, 소련 중심의 상호 경제 원조 회의죠. 그리고 요 경제면에서의 경쟁이 어떤 군사 분야까지 확장이 되죠. 그래서 미국 중심의 서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함께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북대서양 조약 기구도 형성이 되고, 이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 소련 중심의 동유럽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군사 동맹을 맺는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또 형성이 되죠. 이 정도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한반도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남한은 자본주의,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북베트남 사회주의, 남베트남 자본주의, 또 중국도 우리가 앞서서 봤던 것처럼 사회주의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 자본주의의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 이런 식으로 분열되게 되죠. 특히나 이제 어, 아시아권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북쪽에 사회주의 정권이 자리 잡히죠. 왜냐하면 그 북쪽에 소련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생긴 국가들 사이에 이런 식으로 사회주의 정권들이 많이 생기는 건 기본적으로 요 생각도 같이 해주시긴 해야 돼요. 소련의 코민테른이 활동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코민테른 기억나실 거예요. 커뮤니즘 인터내셔널. 그래서 소련이 이제 레닌에 의해서 소비에트 정권이 성립되고 나서 이 사회주의를 전 세계로 퍼뜨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 코민테른이었죠. 이 코민테른 조직에서는 주로 이제 당시에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국가들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을 해줬죠. 그 결과가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전이 심해지면서 사회주의권 또 민주주의권 각각 세력을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걸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큰 틀에서 빨간색 글씨는 사회주의권의 소련이 세력을 키워나가는 과정이고, 또 파란색 글씨는 자본주의권 국가들이,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권 국가들이 그에 대응해서 세력을 키워나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주의권은 이렇게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1946년에 그리스가 또 사회주의화 되고요. 1948년에 이제 체코가 또 강제적으로 공산 정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어, 그다음에 1949년에 중국이 또 공산화되는, 그래서 국민당이 공산당과의 어떤, 이걸 국국내전이라고 하죠. 이 내전에서 패배하면서 국민당을 이끄는 장제스가 대만으로 도망가는, 그래서 대만을 이제 차지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1950년에 이 한국 전쟁을 빨간색이나 어떤 파란색으로 표시하지 않고 하얀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뭐겠어요? 한국 전쟁은 사회주의권이 세력을 떨치는 거야, 아니면 민주주의권이 세력을 떨치는 거예요? 이 두 세력의 충돌이죠.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시기까지는 가장 뜨거운 전쟁이었고, 우리가 보통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본주의권의 미국과 사회주의권의 소련이 경쟁하는 걸 본격적인 전쟁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냉전이라고들 하는데 한국 전쟁 같은 경우에는 그 냉전 속의 열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국 전쟁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준 사건이어서 여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되게 많은 변화를 불러오게 돼요. 특히나 이제 자본주의권에서는 화들짝 놀란 거죠. 이렇게까지 공산주의권이 공격적으로 나올 줄 몰랐으니까. 그래서 미국도 이제 아무래도 자본주의권 진영의 큰형님 하면 미국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사회주의권, 소련 중심의 어떤 동유럽 국가들이 있는 그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가까이에 있는 이런 자본주의권 국가들은 그 힘을 키워줘서 그 나라들이 스스로 이 사회주의의 확장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겨서 점령했었던 일본한테 이제는 한국전쟁 이후로는 주권을 돌려주게 돼요. 그게 지금 보시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일본을 점령해서 지배하지 않고 일본은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주고 그리고 나아가서 일본은 원래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기 때문에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군대는 가질 수 없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를 스스로 지킬 수 있게끔 자위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해주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위대가 스스로 자자에 지킬 위자거든요. 이렇게 쓰는 너무 대충 쓰나? 그래서 스스로 지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자위대는 군대랑은 좀 의미는 달라요. 군대는 이제 다른 나라도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군대라면 자위대는 철저하게 어떤 약간의 군사 규모의 제한도 받아가면서 어, 오로지 방어만을 위한 그런 군부대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자위대도 이제 한국 전쟁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이제 일본을 자본주의권을 지키기 위한 어떤 천병으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위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한 거죠. 여기 이제 지금의 자위대죠. 그다음에 이렇게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제 유럽 통합군도 창설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좀 자극적이죠. 서독을 재무장시킵니다. 서독은 독일이잖아요, 독일.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 서독을 재무장시키는 걸 허락하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냉전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특히나 이제 독일이 가장 심했겠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도를 대충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뭐 아프리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소련 아닙니까? 요게 소련이고 요게 이제 독일이고요. 요게 이제 프랑스가 되죠. 독, 프 이렇게 되는데 여기 영국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가는 무렵 보면 여기서 노르망디 상륙작전 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소련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다 보니까 독일은 분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독은 이제 사회주의권, 서독은 자본주의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아권을 보면 여기 이제 일본이 있는 거지. 여기 일본이 있고 일본을 미국이 완전히 점령하죠. 그리고 소련과 일본 사이에 있는 게 우리나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북쪽은 소련의 사회주의권, 남쪽은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독일의 어떤 냉전이 더더더 심해지면서 특히나 이런 동독의 베를린 장벽도 설치를 하게 되죠. 이 기억하시겠지만 동독 서독 나눠지고 나서 원래 그 전에 독일의 수도는 베를린이었잖아요. 근데 베를린이 지리상 동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당연히 예상이 되는 게 서독이랑 동독이랑 있으면 누가 더 잘 살겠어요? 경제적으로. 당연히 서독이 더 잘 살겠죠.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볼 때는 서독 주민들이 부러운 거예요. 거기 살고 싶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베를린이 동독에 있잖아요. 근데 베를린도 기억나시죠? 반으로 나눈 거. 동베를린은 소련이, 서베를린은 미국이 관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동독 주민들이 동베를린으로 가요. 그다음에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독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요. 왜냐면 서독이 더 잘 사니까. 그래서 동독 정부 입장에서는 동독에서 베를린 통해서 서독으로 빠져나가는 인구 유출이 너무 심한 거죠. 인구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아예 콘크리트로 벽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 이 벽을 통해서 베를린을 아예 반으로 갈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끝난 직후에
미국의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던 조셉 메카시라는 인물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보다 지금 우리 미국은 자본주의권 국가의 중심이기 때문에 절대 공산주의자가 있으면 안 되는데 생각보다 공산주의자가 있다. 심지어는 지금 미국 국무부에서 정책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일부는 공산당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장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좀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미국 사회에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막 서로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해요. 너 빨갱이 아니야? 네가 그 조셉 메카시가 얘기했던 그 빨갱이가 너 아니야? 막 이런 식이 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저 사람을 싫어해. 그러면 그 사람이 공격받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막 사회주의자로 몰아가고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 그다음에 서로를 되게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고 몰아세우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 그런 게 메카시즘이고 이런 메카시즘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보면 어 이제 독립하고 나서 박정희 전두환 거치면서 꽤 오랜 세월을 군부 독재에 시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군부 독재의 정권 담당자들이 권력자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면 어떻게 하냐면 어떤 식으로든 고문을 해서 이 사람을 사회주의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었죠. 근데 그런 것들도 이제 메카시즘의 어떤 일종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가장 이제 냉전이 극도로 심했던 건 사실은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는 요 문제였어요. 쿠바 문제였는데 쿠바는 기본적으로 섬나라예요. 섬나라인데 위치가 어디냐면 미국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여기가 쿠바예요. 근데 이 땅이 이 두 인물 체게바라와 피델 카스트로에 의해서 어, 공산화됩니다. 공산혁명이 발생한 거죠. 이 인물이 지금 보시는 인물이 체게바라고요. 인물 되게 특이한 인물이라서 기본적으로 쿠바 사람도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사람인데 또 직업도 의사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공산주의가 올바른 사상이다라고 믿고 공산주의화 시킬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쿠바로 와서 혁명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 혁명 동료가 지금 보시는 피델 카스트로입니다. 근데 또 이 체게바라는 자기는 혁명을 위한 남자다 이러면서 이제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뒤로는 또 다른 나라로 가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로 가서 거기에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하다가 그때는 붙잡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피델 카스트로는 쿠바에 남아서 오랫동안 거의 2010 몇 년까지 쿠바를 오랫동안 통치했었죠. 어쨌든 쿠바가 이렇게 공산화되니까 이 의미는 쿠바가 소련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 바로 코 밑에 바로 아래 쿠바가 이제 공산화돼서 소련의 어떤 꼬붕으로 이렇게 있게 되니까 굉장히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하겠죠. 그래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아예 이렇게 해버려요. 보시면 이렇게 쿠바라는 섬나라를 보이시죠? 미군의 군함을 엄청나게 많이 보내서 이 쿠바라는 사람이란다. 쿠바라는 이 섬나라를 아예 이렇게 봉쇄해 버려요. 묶어버리는 거지. 이러면 이제 소련도 공산화된 쿠바를 이렇게 미국이 다 묶어버리고 괴롭히니까 마음에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련이 쿠바에다가 이렇게 미사일 기지를 설치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게 미국이 핵무기를 개발한 게 2차 세계대전 끝자락이죠. 1943년 4년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고 몇 년 안 있다가 소련도 핵 개발에 성공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이 쿠바 사태, 요 상황에서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다 핵무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련이 쿠바에다가 이런 미사일 기지를 설치했어. 그러면 몰래 핵탄두만 들여와서 이 미사일의 머리죠. 탄두만 핵탄두로 갈아 끼면 뭐가 되는 거야? 핵미사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쿠바는 미국 바로 아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쿠바 안에 있는 소련 미사일 기지의 사정권은 어떻게 되겠어? 미국 전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소련이 이렇게 우리 바로 아래 있는 쿠바가 공산화됐다고 해서 이 쿠바에다가 막 미사일 기지 설치하고 하는데 저거 아마도 핵 공격을 위해서 마련하는 것 같다. 이런 건 절대 용납될 수 없으니까 즉각 철수해라 이런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하게 되고요. 소련 입장에서는 어, 우리가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건 니네가 쿠바를 해상 봉쇄하고 있고 언제든 침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네도 빨리 절대로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너네 미국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더 해요. 뭐냐면 너네도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사실은 미국도 터키에 미사일 기지를 이미 설치해 놓고 있었어요. 근데 그 터키가 여기거든요. 소련 바로 밑이거든. 그러니까 서로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소련은 당시에 소련 대표였었던 프루시초프 서기장이 절대로 쿠바를 침공하지 않을 것, 그다음에 터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뺄 것, 이 두 가지를 미국에게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결국 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면서 절대 쿠바를 침공하지 않겠다, 이걸 약속을 하는데, 사실 미국은 요것만 약속하고요. 터키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그건 그냥 내비둬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건 소련이 손해본 장사기는 해요. 소련은 결국 미국한테 쿠바를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받아내고 쿠바의 미사일 기지를 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근데 소련은 지금 터키의 미사일 기지를 미국이 뺀다, 요 요구를 못 이제 얻어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련이 어떻게 보면 손해 본 장사를 한 건데, 이제 이런 데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소련이 바보라서 넘어간 게 아니고 소련도 이제는 이 길어진 냉전에 좀 지쳐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하고, 이런 지친다라고 하는 게 앞으로의 어떤 정세 변화에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죠. 어쨌든 미국은 쿠바를 절대 침공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고, 소련도 이 약속을 믿고 미사일 기지를 뺐고요. 미국도 약속대로 쿠바의 해상 봉쇄를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랑 소련은 이제 우리가 어쨌든 서로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다라는 건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조금 뭐 이렇게 마찰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쩌다가 뭐 말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절대로 뭐는 사용하지 말자. 핵무기는 사용은커녕 실험도 하지 말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북베트남의 사회주의 정권과 남베트남의 자본주의 정권이 싸우던 끝에 요 이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죠. 미국이 참전했던 계기는 통킹반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통킹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베트남의 해안가 중에 하나거든요. 베트남의 해안가 중에 하나인데, 이 통킹만이라는 이 바닷가 주변에서 미군 함정이 순찰을 돌고 있다가 베트남군에게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사실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이 사건을 미국이 조작했다는 게 밝혀지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은 어,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이런 경쟁, 이런 갈등, 여기에 미국이 개입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베트남군에게 북베트남군에게 공격받았다.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은 거기 때문에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직접 개입을 하게 되죠. 근데 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고생을 해요. 일단 워낙 미군들이 경험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덥고 습하고 뭐 너무 밀림이고 막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이 굉장히 고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미국 애들이 굉장히 베트남 가서 힘들게 싸우고 있다라는 게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다가 종군 기자라고 하죠. 이렇게 전쟁 따라다니면서 취재하는 그런 기자들 중에 한 명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보다 미군이 너무 고생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게 미국 국내 방송으로 알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베트남 전쟁을 더 이상 이어가지 말자라는 여론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그만 싸우자, 이제 베트남 전쟁과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은 이쯤에서 끝내자라는 요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면 미국의 실제 군사력이 어떻든 간에 지금 이기고 있든 지고 있든 실제로 군사력이 세든 약하든 간에 미국은 민주주의, 국민이 주인인 나라니까 이 국민들이 이 전쟁을 지속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미국은 아무리 군사력이 세고 해도 이 전쟁을 이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을 이제 그만둬야 된다, 이런 반전 운동이 심해지면서 결국 미국도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제3세계의 형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지도 보시면 딱 보이실 거예요. 지금 초록색이 퍼스트 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미국 들어가 있는 거 딱 보이시죠? 그래서 자본주의권 국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세컨드 월드에서 노란색, 겨자색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나라들은 아무래도 사회주의권 국가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서드 월드, 세 번째 세계인데 보시면 대체로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이 지역에 몰려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근데 이 제3세계가 형성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빨간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는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요걸 보고 화들짝 놀래요. 뭐냐면 요거예요. 한국전쟁. 한국전쟁을 가만 생각해 보면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북한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조금 죽었어요? 많이 죽었잖아요. 남한도 마찬가지고. 남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야. 근데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막 독립해서 막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아프리카나 아메리카나 아시아 국가 사람들이 볼 때는 한국 전쟁을 보면 북한을 따라야 살아남는 거예요. 즉 사회주의를 따라야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면 남한의 자본주의를 따라야 살아남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니까. 그래서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요 빨간색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어느 한쪽 편에 서는 건 다른 쪽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이렇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들은 어느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3세계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몇 차례 회의를 거치기도 해요. 콜롬보 회의, 반둥 회의, 비동맹 회의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어, 우리 제3세계 국가들은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지원하거나 그러지 않겠다. 동맹을 맺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 편에 들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떤 냉전의 긴장감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좀 약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기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인데요. 유럽은 뭐 간단해요. 사실은 원래 우리가 그동안 오랫동안 역사 배웠던 거 생각해 보면 대륙 단위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유럽이 제일 셌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언제부턴가 원래는 유럽 애들이 제일 셌는데 언제부턴가 미국 아니면 소련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했으면 그거에 이제 따라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생기고 유럽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조금 말에 힘이 떨어지는 좀 약해진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이게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럽 안에 있는 개별 국가들이 미국이나 소련을 상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가 먼저 이 얘기를 꺼내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외교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미국이나 소련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의 제안을 시작으로 유럽 연합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럽 연합이 형성되고요. 그래서 이 유럽 연합은 지금까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원래 옛날에는 돈도 프랑스는 프랑, 뭐 독일은 마르크 이렇게 각자의 화폐를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보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유로화를 유로화라는 화폐를 어느 유럽 지역에서나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은 이 연합에서 탈퇴하게 돼요. 왜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섬나라기도 하고요.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랑 문화나 아니면 무역 관계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영국은 먼저 탈퇴를 하게 됐죠.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해빙의 시대 그 뭔가 이렇게 치열했던 맹전의 분위기가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일단 소련도 우리가 이걸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쿠바 미사일 기지 사태 때 미국한테 터키에 있는 군사 기지를 빼달라고 요청했다가 그게 안 먹히죠. 안 먹히는데도 불구하고 프루시초프는 그냥 받아들이고 이제 쿠바에 있는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얘기 자체가 소련이 지금 미국과의 어떤 경쟁을 해나가기에 지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련은 이 시기부터 자본주의권 국가들이랑 평화 공존할 수 있다. 평화롭게 같이 잘 지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사실은 이런 어떤 냉전에서의 소련과의 경쟁 이런 것들에 굉장히 지쳐있던 시기였어요. 그게 어떻게 티가 나냐면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학교에서 영어를 중요하게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무역을 할 때 표준 화폐로 삼는 게 달러잖아요. 미국 돈 달러인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 미국의 중앙은행 지하에 가시면 굉장히 많은 양의 수천 톤의 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원래는 1달러에 금 몇 그램을 항상 바꿔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어, 근데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화폐는 미국 중앙은행이 이제 가져가면 정해진 양만큼의 금으로 바꿔주겠다. 이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화폐는 굉장히 믿을 만한 화폐였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제 국제무역 이런 데서는 미국 달러를 이제 표준으로 쓰고 있는데 어
이제 미국이 계속 소련이랑 군사 경쟁을 하고 막 냉전을 치르고 이러면서 너무 많은 돈을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돈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러를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더 이상 달러를 옛날처럼 일정한 무게의 금과 바꿔줄 수 있다. 이걸 더 이상 못하게 된 거죠. 이렇게. 사실 이거 자체가 미국이 굉장히 지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맞게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닉슨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사회주의권 국가랑 자본주의권 국가가 부딪히는, 군사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생겨도 미국 군대를 직접 보내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이 얘기는 소련을 공격할 생각이, 소련과 싸울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소련과 미국 둘 다 이제 냉전이 시작된 지 너무 많은 기간이 지났고, 지금 닉슨 독트린 나오는 게 1969년이라고 나오죠. 근데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끝나는 게 1945년이니까 벌써 24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긴 시간 동안 냉전 경쟁을 해왔기 때문에 두 나라 다, 소련과 미국 둘 다 지쳐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점점점 평화 공존할 수 있다. 생각이 다른 것뿐이지 어, 안 싸우고 잘 지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동안의 냉전에 지쳐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보여준 장면이 이거예요. 1971년이 되면 일본에서 이제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 대표팀도 참가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중국이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뜻 정말 없고 어, 대회 참석 때문에 일본에 이제 탁구 대표팀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여기까지 아시아로 오신 길에 바로 가지 마시고 가까이 있는 중국도 한번 들러보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중국으로 오셔서 중국 탁구 선수들이랑 정말 재밌게 그냥 탁구 한 판 치고 그다음에 맛있는 중국 음식 대접받고 그러고 돌아가셔라, 이런 얘기를 중국이 미국에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나고야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던 미국 탁구 대표팀을 그 대회 끝나면 중국으로 가도록 해요. 실제로 중국은 그 미국의 탁구 선수들을 굉장히 융숭하게 대접했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잘 대접을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탁구도 한 판 이런 식으로 치고요. 그다음에 탁구 끝난 다음에는 맛있는 중국 음식도 먹고 되게 퀄리티 좋은 호텔에서 재워주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화해하고 싶다라는 사인인 거죠. 그리고 덩샤오핑이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 가능한 거고, 이런 모습들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소련은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데 뭐냐면 요거예요. 어, 고르바초프 서기장이 이제 조금씩 민주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요. 소련의 지도자인데. 그래서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이제 소련이 공산당 일당 독재로 가는 건 안 된다. 여러 개의 당이 생길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본주의권 국가들과도 교류를 시작해야 된다. 그걸 개방해야 된다. 그래서 글라드노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그다음에 그들과의 어떤 산업 수준에 맞게끔 우리도 뭔가 적극적으로 이제 자본주의권 국가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도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걸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해요. 어쨌든 고르바초프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막 사회주의 기존 국가에선 생각할 수 없는 막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고 되게 여러 개의 정당이 들어서고 뭐 여러 나라들과 막 이제 기업 운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서방 세계에 이제 소련을 개방하고 자본주의 경제 뭐 다당제, 이 다당제가 그거예요. 공산당 일당 독재로 두지 않고 여러 개의 당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고르바초프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특히나 결정적으로 이거요. 당시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그 이제 9.11 테러 때 대통령 있죠? 그분도 부시 대통령이잖아요. 그분의 아버지 대통령이에요. 우리 9.11 테러 때 미국 대통령은 조지 부시고요. 이분은 그 아버지인 고어 부시 대통령인데 어쨌든 고어 부시 대통령과 함께 냉전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소련의 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죠. 이런 고르바초프의 어떤 갑작스러운 민주주의화 이런 것들에 반발해서 당시에 이제 공산당들이 갑자기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너무 급격하게 민주주의화되고 자본주의화되고 이런 것들의 마음이 안 들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공산당들이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 쿠데타로 실패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쿠데타가 실패한 뒤로는 다시 자본주의자였던 옐친이 집권하면서 사실상 소련은 해체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련이 이끌고 있던 코메콘, 바르샤바 다 해체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소련, 이 소비에트 연방도 해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서독이 굉장히 통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동방 정책은 뭐냐면 이제 동독과 조금씩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독 포함 이제 공산권 국가들이랑 교류도 조금씩 시작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가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갑자기 소련의 지도자인데 갑자기 좀 자본주의화되고 민주주의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동독도 여기에 좀 자극을 받아서 조금씩 자본주의화, 민주주의화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서독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끝끝내 이 어떤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부시는 거죠. 그러면서 서독이 이제 동독을 이제 그리고 소련을 대규모로 경제 지원을 해주면서 독일의 통일을 추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1990년에 독일 통일이 완성되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헬무트 콜 총리라는 분에 의해서 동독과 서독을 합친 하나의 정부로 구성이 됐던 거죠. 어, 근데 여전히 그래도 이제 냉전 분위기가 완전 가신 건 아니라서 조금 남아있긴 한데 지금의 냉전 분위기는 이제 민주주의 대 사회주의다라고 하는 사상 갈등이기보다는 그냥 이제 어떤 파워 게임이죠. 우리 미국이 너네 중국보다 세.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국과 미국도 여전히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러시아와도 좀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어, 우크라이나가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소련권이었어요. 소비에트 연맹에 들어가는 나라였는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로 가입을 하려고 해요. 근데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미국이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는 원래 소련 함께 묶여 있던 나라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가 이제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을 하겠다고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해 버리면 러시아는 굉장히 고립되게 돼요. 이 고립을 해결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5월 달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시험 범위의 전 과정에 대한 진도를 모두 나갔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전 여기까지입니다.